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뷰온이 이제 잔의 은혜를 다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이제 그 뒷부분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분석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이드의 이제 여러 그 무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그 암시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잔해를 사용하여 이제 예리한 관찰자로서 입장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또 비오는 이제 운해를 사용하는 기법, 즉 그러니까 주의, 몽상, 직관을 이제 묘사했는데 이는 이제 운해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죠. 예술 경제에 속하는 과정으로 정신 분석, 예. 심리 치료에 아주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에 대한 그 비원의 5가지 추천은 이제 쫙 큰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분석을 할 때 감각, 신화, 열정을 사용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감각은 이제 어떤 하나 혹은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신화는 센스라는 말은 observation이라는 얘기에 결국은 perception이라는 말도 쓰죠. 지각, 관찰, 예, perception이나 예, observation 이걸 감각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각한다, 그리고 관찰한다 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여기서 센스라고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센스라는 말은 이제 좌뇌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화나 패션 같은 거는 이제 아마 우뇌를 사용하는 것 그런데 같아요. 신화도 좌뇌로 봐야 될 거예요. 신화까지도. 그래요? 네. 그래요? 신화도? 음, 설명 뒤에 나오는 거, 예. 네,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감각이나 이 신화 부분까지도 이분은 예. 좌뇌의 작용으로 보고 있어요. 예. 좌뇌 사용의 감각은, 그다음에 신화는 분석기기 5인 그 분석적 대상을 조직하고 그것을 결합하는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특정한 신화적인 판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템플릿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석기기의 5는 이제 클라인 학파 용어로 최대의 무의식적 불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도 이제 또 계속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비오는 이제 분석가가 정신 분석에 대한 과학적인 연역체계에 해당하는 그런 거 보니까는 저기 자네겠네요. 네, 과학적인 좌뇌죠. 연역체계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신화를 찾고 예, 어, 저장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이제 의식적, 무의식적 환상을 받쳐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레이트라는 말이 나오죠. 어떤 템플레이트라는 건 어떤 판형, 주형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찍어낼 때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 계속해서 예, 예.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무의식적인 판타시와 그리고 무의식적 신비적인 어떤 이런 주형, 판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언가 연역 체계라는 우리가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 여러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부모 어머니하고의 관계, 아버지하고 관계, 아버지하고 대립 관계 또는 어머니하고 대립 관계나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어떤 판타시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나중에 하나의 신화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이 판형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하나의 판형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임상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죠. 그래서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분들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이 어떤 결국은 나중에 하나의 신화의 형태, 신비적인 어떤 판형이죠.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신화 체계, 그 신화 체계에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설명하고 신화라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뜻은 그런 뜻을 그렇죠. 말하는 거네요. 그게 신화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신비적 신비적인 템플레이트다, 판형이라고 하는데 신비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정말 신비스럽게만 보지 말고 이게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예, 갈까요? 예, 예. 네, 이제 열정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한자의 정서 공명하는 교수님, 분석을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화적인 판형이라는 거를 부분적인 이론으로 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그 부분 대상, 예를 들면 좋은 젓갓은 나쁜 그렇죠. 젓갓은 예.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그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관찰하고 지각을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젓가슴 나쁜 젓가슴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하고 매치가 되죠. 네, 아까 에더머스 컴플렉스로 매치되는 것처럼. 그래서 네. 어떤 이게 신화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데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형틀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그 뒷부분에서 이제 신화라는 말을 또 설명이 나오는 거가 또 거기서 이제 교수님 말 맞다나 오디푸스 신화에서처럼 발견되지 않은 무의식적 환상들이 그것을 인도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판형이다라 이제 어쨌든 얘기를 해주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신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게 테크닉에 대한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임상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내담자를 만나지만 내담자를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판타지들을 경험할 거예요. 이 사람 어쩌면 내담자의 판타지일 수도 있고 내 판타지일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르다가 나중에는 이분이 지금 나를 아주 나쁜 젓가슴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분열시켜서 아주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아니면 이분은 아직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단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같기도 한데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여러 추론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론적인 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론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론적인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하고 대인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 이고 사이콜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개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것이 이분의 이 상황을 이 내담자를 보는데 적합한 것인지 우리는 처음에 선입견은 없어요. 미리 알고 있지는 않죠. 미리 이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을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대상관계로 이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프로이드의 역동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틀 안에서 이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분을 만나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인 환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어떤
내가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판형이 어떤 주형이 나한테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어쩌면 신화적인 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라면 이제 모든 그 분석적 이론이 다 신화적인 판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양한 판형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그 임상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분에게 가장 적합한 판형을 내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점에서 이게 좌뇌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무의식에서 만나지만 이런 작업은 좌뇌가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담자를 만날 때 평상시에 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담자의 현재 그 무의식적 상태든 현재 상태가 나로 하여금 그 상태에 접촉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어떤 경험들을 끌어올려준다 그럴까? 예.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그 경험을 근데 해서 결국은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그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경험과 내 경험이 만나는,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나는 이런 과정들을 가는데 이걸 세분해서 좌뇌적인 측면과 우뇌적인 측면, 그러니까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는 너무 기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들을 공감한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게 공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담자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말을 로맨틱한 패션이 아니고 여기서는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걸 패션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그런 정서적인 공감, 이게 어떤 운해적인 활동이라 정서에 공감하는 것. 동시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것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틀들이 이분을 이해하는데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어쩌면 이게 이분을 이해하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인 판타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신화적인 판형을 내가 이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인 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기보다 이분을 잘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좌뇌적인 활동과 우뇌적인 활동, 공감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뇌적이죠. 그렇지만 실제 이분을 잘 이해하기 위한 탐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좌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놓치기 쉬운 게, 비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놓고 어떤 디자이어, 소망도 내려놓고 선입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더스탠딩도 내려놓고 기억도 내려놓으라.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운의 활동만 있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만나라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의 활동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감각과 신화가 함께 작용해야 되는, 우리의 도구는 감각과 신화이고 열정도 함께 있지만, 열정이라는 공감적인 툴도 있지만 감각과 신화는 철저하게 어쩌면 객관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분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분을 이해해 나가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시간, 임상 시간에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의식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분을 보는 것보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정신분석적인 우리의 어떤 판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분에게는 무엇이 적합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센스를 통해서 이분을 observation을 하면서 동시에 이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attention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 속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분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 감각적인 거나 신화적인 것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거 비혼을 이해하는 것은 각자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너무 신화적이라고 할 때, 신화적인 판형이라고 할 때 그냥 신비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프랙티컬하게는 우리의 고된 훈련이 여기에 신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된 많은 트레이닝이 된 사람만이 이런 신비적인 판형들의 떠오름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저기 공부했던 그 분석가가 관찰적인 자아도 가져갔고 경험하는 자아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해봐요. 저 아주 좋은 말씀이죠. experiencing ego가 있지만 또 네. analyzing ego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네. 이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실제 제가 분석 과정에서 어려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의 analyzing ego가 사라져버리고 너무 experiencing ego만 가버리면 공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공감하다가 내담들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는 이분을 잘 그게 가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돼서 실제 이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미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선입견을 버리고 욕망 이해를 버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몽상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꿈 사고로 이제 내려가라. 이제 그러면서 환자의 정서와 공명하는 분석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정서적 반향에 체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것들을 가장 잘 긁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이제 자신이 느끼지 않는 것을 해석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해석을 반복하지 말아라. 해석은 이제 분석가와 환자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신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사변적인 상상력과 사변적인 추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라. 이거는 이제 잔해를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추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여기서 굉장히 speculative imagination 그리고 speculative reasoning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peculative하고 계속 사변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주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궁리하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따져보고 궁리하고 어떤 상상 속에 이미지네이션이나 리스닝을 통해서 이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이해를 해보려고 저런 쪽에서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자유스러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무의식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speculative imagination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speculative reasoning. reasoning. 오케이. 그러니까 상상력과 우리의 이성을 다 함께 사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어쩌면 다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석가는 분석 회계를 꿈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분석 회계를 꿈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환자의 아직 꿈꾸지 않은 또는 불완전하게 꿈꾼 정서들, 그게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를 꿈꿔야 한다 얘기하면서 분석가는 여기서 분석가는 분석세계를 꿈꿔야 한다라는 말이 이제 아까 몽상을 사용하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죠. 똑같은 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꾸지 못하는, 꿈을 꿀 수 없는 것은 왜 꿈을 못 꿀까요? 내담자가 내담자의 두려움이죠. 불안이죠. 음, 그래서 이쪽에 어떤 임상적으로 이게 저항의 리시스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프리헤드폰 환자들 만나면 이건 이분들에게 대면을 진실을 그래 추스를 대면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엄청난 공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스를 대면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꿈으로 가져오려면 이게 비혼의 얘기에 의하면 베타 요소를 알파 펑션을 사용해서 알파 요소로 가져와야 꿈을 꿀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정서적인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접촉면을 만났을 때 감각적인 흔적이 남는다고 그러죠. 감각 자료가 있는데 이 감각 자료는 있지만 베타 요소인 상태에서는 아직은 꿈으로 생각의 요소가 되지도 않고 꿈의 요소가 될 수도 없어서 이 감각 뭔가 힘든 것만 불안한 것만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꿈을 꾼다는 얘기는 알파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루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힘든 것을 보게 된다는 자기의 진실을 만나게 된다는 그 진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투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자기 안에 심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다 상담자에게 투사를 아이는 엄마에게 투사하죠. 아이는 두려우니까 엄마 품에 안겨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프로세스 하지 못한 꿈으로 완전하게 꿈을 꾸지 못한 거는 아직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것도 있고 꿈을 꾸다가 중간에 스탑한 것도 있죠.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아직은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전환하지 못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컨테인 한다는 의미는 이게 꿈을 대신 꿔주라는 개념이죠. 이 컨테인 하면서 베타 요소인 상태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작업을 우리가 대신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청받아서 원래 그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을 이 사람은 자기 이 컨테이너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작거나 너무 연약해서 이걸 담아낼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프로세스해서 이걸 알파 요소로 만들게 되면 이 알파 요소를 가지고 꿈으로 꿀 수도 있고 이걸 억압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자기의 진실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알파 요소로 바꾸는 작업에 실패한 상황에서 여기서 분석가는 그래서 분석 회기를 꿈꿔야 된다. 이런 꿈꾸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담자가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있어. 컨테이너가 충분하지 않아서 내담자가 프로세스하지 못하고 있는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꿈을 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꿈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알파 펑션이라는 걸 하나 마들이라고 봐요. 알파 펑션이라는 것을 실제 알파 펑션은 어떻게 나타나면 꿈꾸고 나타난다. 우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알파 펑션이라고 하는데 알파 펑션이 뭐냐? 근데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준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꿈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깨어있는 꿈을 꾸기 위한 모델로서 밤 시간의 비전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지금 나오는 말이 이제 몰라서 제가 그림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비혼의 글을 읽을 때 환자를 경험하는 분석가의 자세에 대한 그의 권고를 읽을 때 그가 밤 시간의 비전에 갖는 특성으로 정신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과학적인 것을 정신 현상으로 설명하는 모델로 사용한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롤슈타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즉 이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밤에 보면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 그 간상체가 이제 눈 망막의 이제 위 아래쪽에 있어요. 중심에 있지 않고 뒤쪽에. 그래서 밝은 장소에서는 이제 그 수상체가 이제 뒤쪽에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망막 내 간상체가 빛을 수용하는 이제 효과적인 이제 도구가 되는데 이것은 눈의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있죠. 그 어두운 곳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밤 시간에 이제 주체를 이제 주시하고 있는 대상, 예를 들어서 별을 본다고 한다면은 옆모습을 이제 바라보도록 옆을 바라보도록 강요가 된다. 그래서 흑암의 절개를 비추라는 비원의 제안을 위한 유비적인 모델로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밤 시간에 주체를 주시하고 있는 대상을 옆면을 바라보도록 강요한다고 할 때 일단 주체가 그러니까 주체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 주체를 아니고요. 예. 주체가 주시하고 주체가 있는 대상. 그래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을 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의하면 무슨 얘기냐면 the subject란 말이 주체죠. subject is compelled to look to the side of the object.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정면으로 바라보지 곁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의 옆면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강요된다 얘기죠. 근데 바라보는 것은 주체예요. 근데 여기서 그게 이게 꿈꾸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저는 이거 좋아하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비유가 이해가 되나요? 저로 써놨어도 잘은 모르겠는데 깨어있는 꿈꾸기 위한 모델을 이제 밤 시간의 비전을 통해서 예, 유기적으로 설명을 그 했는데 밤에 바라보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두운 속에서는 정면으로 바라기보다는 그냥 그 옆면 주변권을 통해서 주체를 이제 대상을 바라본다라는 거.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나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쪽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이분은 그걸 꿈꾸기 모델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꿈꾸는 상태를 이런 밤 시간에 눈에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꿈꾸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잘 와 닿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하세요. 저는 잘 와닿아서 설명하는 거가 아니고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예. 밤에 목표물을 찾아가잖아요. 예. 제가 시골집을 잠깐 자유현상에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시골집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좁고 그 좁은 길 옆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에 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안쪽에 있는 낭떠러지 반대편에 있는 밭이 있거든요. 밭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밭을 낮게 쌓아놓은 그 돌로 쌓아놓은 똑같은 그런 곳을 잡고 계속 집을 찾아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볼 때, 그러니까 목표물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목표물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주변 상황을 정보를 모아서 그것들을 추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하고도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내담자와 그 정서와 만날 때 그리고 그 주 호소 문제나 아니면은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원하는 욕구와 이렇게 만나고자 할 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명쾌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보일랑 말랑한 그리고 뭔가 정말 생각들을 통해서 뭔가 추리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주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가까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담자와의 어떤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speculative imagination이나 speculative reasoning이라고 하는 게 사변적인 어떤 사변적인 상상이나 사변적인 reasoning, 추리 이런 것을 아주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는 마을에 살았어요. 전기가 없는 마을에 밤에는 보름달에는 그래도 잘 보이는데 달이 없는 날도 많죠. 그렇지만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불이 없어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무슨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등불 없이도 그러니까 별만 있는 어떤 경우는 별도 잘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마을 골목길을 자기 집을 찾아가고 이웃집을 찾아가는데 별 불편이 없어요. 근데 똑바로 보여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어슴푸레하게 보이는데도 길 자체가 잘 안 보이지만 길 주변에 지형지물은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이건 여기쯤이야 하면서 발로 더듬어서 잘 위험한 곳 잘 피해서 잘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 오면 잘 피해가고. 그러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잘 살아왔어요. 그럴 때 낮에 보는 눈하고 다른 밤에 보는 눈은 다르다. 눈의 작용도 다르고 그때 판단하는 것도 직접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이나 전체적인 탐색을 통해서 여기는 이 집일 거야 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은. 근데 거기다가 큰 사고 없이 잘 다니잖아요. 골목길 다니다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맹인들이 길을 찾는 것하고도 비슷할 수 몰라요. 직접 시력을 상실했지만 이분들 길 잘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밤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흑암의 빗줄기라는 걸 여기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 책, 정서. 우리가 쓰는 책도 이게 흑암의 빗줄기라서 아마 뭔가 그로슈타인이 말하는 거가 예. 여기에도 핵심이 있지 않을까 바로 싶어요. 아마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분이 책을 Beam of Intense Darkness라고 그러니까 빔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다발인데 다발이 intense darkness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흑암의 빗줄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말 자체도 원문이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강렬한 어둠의 묶음이에요. 빔이라는 게 어떤 빗줄기 같은 것도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다발의 빛. 이게. 이게 라이트라고 하는 빛 다발이죠. 빛 줄기가 되는데 이것은 네. 어둠의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은 역으로 해놨어요. 그것도 재밌죠? 남자에게 말씀하신 거가 많이 와닿네요. 예. 그래요. 아주 인상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그래서 이제 흑암의 빗줄기까지만 하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흑암인데 빗줄기가 어디 있지? 흑암 속인데 어둠 속인데 빗줄기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저도 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헷갈렸는데 여기 선생님 발췌해 놓으신 거에 보니까 이제 그 따옴표 안에 흑암의 빗줄기를 비추라. 이거는 정말 흑암 속에서 보이지 않는 빗줄기를 비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비온이 말한 그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기반을 두고 분석가가
찾아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비추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텐스 이게 와닿네요. 아주 재밌죠. 근데 인텐스 다크니스를 비추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빛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흑암의 빗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흑암까지가 원문이에요. 그로스타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a beam of intense darkness라고 하는 거가 그 칠흑의 다발을 그걸 비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이걸 의역을 한다면 이게 이제 빗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원문 자체에서는 a beam of intense darkness, 다크니스 자체를 거기에 조명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는 것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맹인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보름달이 없어도 그리고 심지어 별빛마저 없어도 우리는 그 다크니스 속에서 아주 칠흑 같은 밤에도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죠.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 흑암을 비추라. 그 어둠 그 자체를 도망 나오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작업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꿈꾸는 거죠. 꿈꾸는 작업 속에서 이 내담자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어요. 이 그로스타인의 책 제목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그것에 번역한 번역자의 어떤 단어나 어떤 이 제목 선택과 그로스타인이 선택했던 원문과 이게 다 각각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을 표현하는데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럼 또 갈까요, 다음에? 예. 예, 3번의 큰 제목으로 이제 기법의 5가지 추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타이틀로 감각 신화 열정을 또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정신분석의 도구인 이 3가지는 환자에게서 비쳐나오는 것을 분석가가 더듬어 찾는 데 사용된다. 이것도 윗부분하고 또 설명 같이 연결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흑암의 비출기라는 것하고 따라서 분석가는 좌뇌를 사용하는 경청을 통해 환자를 관찰하고 적합한 환상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리고 우뇌를 사용하는 주의를 통해 환자의 정서적 고통에 상응하는 분석가 자신의 내적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을 한다. 분석가가 적절하게 개입하자마자 환자는 분석가의 감각, 신화, 열정의 결과들을 이제 환자가 이제 경험을 하고 이제는 환자가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여기서 원문을 좀 제가 소개를 하면 The analyst must observe the patient and conceive of the relevant fantasy and then miss all with his left hemisphere listening. 여기서 아까 우리 박지사께서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좌뇌적인 리스닝과 우뇌적인 어텐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좌뇌를 사용한 리스닝으로는 뭘 찾느냐면 환자를 잘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면서 이 관찰한 것과 함께 떠오르는 관련되는 환상, 판타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스라는 게 신화죠. 예. 신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onceive of relevant fantasy and then miss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observation, 관찰한 것과 관련되는 환상과 궁극적으로는 신화를 conceive 한다. 그걸 생각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화를 하나 저기 더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저기 여기 번역판에 책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책이 없어서 그거를 빼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좌뇌 우뇌 하는 얘기가 클리어해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현상하고 관련되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렐러번트한 거니까 어쨌든 예. 옵서베이션하고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센스하고 미스를 같이 좌뇌 활동으로 봤던 부분이에요. 예. 라이트 헤미스피어 쪽에서는 어텐션을 주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 센스 감각기관이라고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밖의 감각기관은 센스고 우리의 감각기관 센스하고 관련되는 게 어텐션이 그 외부 센스하고 어텐션을 우리가 여기 패션하고 관련돼서 어텐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좌뇌 활동에서는 센스와 미스를 사용하고 우뇌 활동에서는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패션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텐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계속 가면서 보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만약 우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 경험에 상응하는 것을 분석가가 자신 안에서 탐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 하면 그런 분석가의 행동은 환자에게 그 자신의 우를 경험하도록 허용해 준다. 자신 분석가가 이제 우를 환자에게 이제 경험하도록 허용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담는 것, 담기는 것, 몽상, 그리고 분석가가 환자에게 드는 것, 그리고 회귀를 꿈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분석가가 치료 세션 내내 어떤 꿈꾸기를 한다. 그 회귀를 꿈꾼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을 바꿔서 비혼의 개념으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작업을 계속한다죠. 그런데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뭔가 두려운 그 감각, 이 감각을 견디지 못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투사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죠. 꿈도 꾸지 못하는 것. 근데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서 그게 꿈에 나타날까봐 겁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꿈꾸다가 가위 눌려서 자다 말고 깨어버린 이런 경험들이죠.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워서 꿈도 못 꾸거나 꿈을 꾸다가 거기 놀라서 일어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감각 데이터를 자기는 프로세스를 못해서 자기는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그냥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내담자의 이런 상태를 만나는 상담자가 그 힘든 정서를 스스로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상담자가 어쩌면 그 두려운 것들을 실제로 의식으로 떠올리고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꿈꾸기를 통해서 생각거리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내담자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이미 가공된 프로세스된 요소들을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내담자는 이때는 안전하게 그것을 가지고 느끼거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선생님이 안전하게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프로세스된
이미 안전하게 처리된 생각이나 정서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큰 소득을 얻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선생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걸 꿈을 꿔도 괜찮은 거구나. 꿈을 꿀 수도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 꿈꾸기 기능을 내담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꿈꾸기 기능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분이 알파 펑션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의 알파 펑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서를 만날 힘이 생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자기의 오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추루스를 만나 어떤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어떤 정서죠.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만날 힘이 생기고 자기의 오를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상담자의 컨테이닝과 꿈꾸기를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 상담자의 끊임없이 그 힘든 것들을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어서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이걸 잘 프로세스해서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내담자에게 이걸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내담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청받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컨테이너 역할을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서적으로는 내담자가 된 거죠. 그래서 환자가 되기라는 개념을 얘기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환자가 돼서 환자의 정서를 소화해내는 과정이죠. 환자의 고통스러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아까 패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나중에 잘 우리말 뭐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내담자의 그 고통스러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여기서 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순환에 가까워요. 한 순환이라고 가지 단어가 다 저기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러게요. 두 그, 가지 말을 다 포함하는 한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어떤 면 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왜 제가 순환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여러분이 역전이를 견디는 것을 요새 이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는 것이 역전이를 견디는 거라고 하는 게 현대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 현대적인 이론이. 결국 그래서 여기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 십자가에 매달림이라는 얘기죠. 정신적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그들은 꿈을 꾸지 않거나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이제 얘기를 교수님 얘기하셨고, 이제 그들이 꿈을 꾼다면 그것은 이제 축출하잖아요. 이게 투사식 동일시에 의해서 축출을 하는데 정신증이 아닌 사람은 이제 내사에 의한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증이 아닌 사람들은 꿈꾸기에 내포된 정서적인 진실들을 이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사에 의한 꿈을 꾸는가 봐요. 그래서 정신증 환자는 심리적 기제가 강하게 느껴지는 우울적 자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꿈꾸기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비원이 한 말인데 똑같은 말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락에 분석가는 분석 해결을 꿈꿔야 하는 자신의 임무에서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내면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에서 움츠러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각적인 자극들은 먼저 분석가에 의해서 먼저 꿈을 꿔야 되고 분석가가 먼저 소화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이제 정신화될 수 있는 요소들, 알파 요소로 만들어지기 위해 알파 기능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한 그 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신화라는 말은 멘탈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일 거예요. 예. 요즘 그걸 하나의
치료 기법으로 발전시켜서 멘탈라이제이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 그 기억과 욕망을 제감으로써 직관을 사용하는 문의 기능이죠, 그게. 예, 사용하는 이제 비혼의 권고만 알고 있는 독자들은 자뇌를 사용하는 비혼, 즉 이제 분석가는 오디퍼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클라이언의 분열, 투사적 동일시, 편집 분열 자리에서 우울 자리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탁월한 정신 분석적 관찰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플랜팅 분석가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비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혼은 그냥 네. 꿈만 꾸고 있는 꿈꾸는데 그냥 어떤 정서적인 공감만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의 활동만 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분석가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열한 좌뇌적인 활동이 그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분에게는 훈련된 분석가로서의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진 분석가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운회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쩌면 비혼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운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이분의 좌뇌적인 부분에 대한 치열한 어떤 탐구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혼은 오가 두 개의 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즉 정서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면과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과 이 한 가지 극, 또 한편으로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안에 타고난 전관념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극을 말하는 거가 전관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에도 전 수업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타고난 거, 뭐 이데아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서적 경험은 좀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두 개 극 중에서 어, 하나는 타고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살면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 이게 오를 만난 경험을 얘기해요. 여기서 정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예예예예. 그러니까 오가는 두 개의 극이에요. 그 센서리 스티뮬라인데 감각적인 자극인데 이 감각적인 자극은 다른 쪽에서 보면 이모셔널 익스피리언스죠. 정서적인 경험에서 오는 감각적인 자극이에요. 근데 그 정서적인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오를 만난 경험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각적인 자극이 오를 만나는 경험이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면과 외면에서 오는 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텐데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분의 감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오와 관련시켜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이게 다른 얘기로 우리가 오해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어쩌면 그로스슈타인의 글이 조금 우리를 오히려 미스리딩하고 있지 않냐 싶은데요. 여기서 혹시 감각 자극이 베타 요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베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오의 하나의 모습이 또 베타 요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결국 프로세스 때 잘 아는 상태를 베타 요소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가 우리의 정서적인 접촉면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게 센서리 스티뮬라이, 감각적인 자극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감각적인 자극으로 이건 비교는 조금 신체적인 것으로 봤어요. 감각적인 자극으로 남는데 이거 자체가 아직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타 요소라고 한 거죠. 이것을 꿈꾸기나
아니면 생각하기로 그런 꿈꾸기나 생각하기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1차 이 머티리얼이 가공이 돼야 된다니. 그래서 우선 꿈꾸기나 생각하기에 자료가 될 수 있으려면 이 센서리 데이터가 그 센서리 스티뮬라이 감각적인 자극 자체가 이걸 베타 요소라고 부르는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일단 바꾸어서 그 뒤에 이게 꿈꾸기가 가능해지고 또 생각하기가 가능해진 원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게 하나는 이제 그런 베타 요소적인 면하고 하나는 이제 원래 무의식안에 타고난 이제 프리컨셉션이라는 거 둘을 이제 가리키는 거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데아 형태를 얘기하죠. 이게 신성이라고 하는 예, 거죠. 예, 어, 예. 그럼 이 신성이 한쪽에서 이거 상징적으로 한쪽에서는 그게 있는데 이거 자체로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오가 있어요. 근데 이 오를 직접 만날 길은 없는데 오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감각 자극을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오가 우리를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남는 게 센서리 스티뮬라이다. 우리의 정서적인 접촉면과 정서적 경험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 정서적인 경험이 결국 남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남냐면 감각적인 자극으로 남는데 이 감각적인 감각적인 자극 이게 베타 요소라는 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어때요? 이 오를 만난 경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죠. 감각적인 자극을 알파 요소로 되면 오를 만난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를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우리가 깨치면 이제 영원히 우리가 도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오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오를 만났던 경험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다시 지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오의 경험을 내가 꿈꾸기나 생각하기로 이미 접할 때는 이 오는 이미 이발빙하고 있다는. 그래서 요가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진화는 오라는 얘기죠. 진화는 오기 때문에 내가 감지하는 것은 오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지만 신성 자체를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 볼게요. 붉게 쓴 저게 전 관념과 선입견이라는 용어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념은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여러 번 들어왔죠. 이데아 형태 혹은 칸트가 말하는 미래에 대한 비망록, 분석적 초월과 같은 아이디어들의 타고난 형판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입견은 이제 닫혀있는 생각, 편견.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처음에 전관념은 프리대시 컨셉션이에요. 프리대시의 컨셉션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선입견이라고 번역한 것은 프리컨셉션. 대시가 없는 것이에요. 예, 하이픈이 없는 거고. 예, 하이픈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으로 구별을 했어요. 예. 그러고 편견은 뭐 프레주디스라고 나왔는가요? 아니면 다른 말로 나왔나요? 프레주디스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입견과 편견은 이제 환자의 말을 듣고 발견을 위해서 더 이상 자발적인 몽상을 하지 않게 된다. 벌써 자기 생각이나 뭐 환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편견이라는 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면 이 프리컨셉션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제가 그냥 수용하기는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뒤에 주석에 책 여기 있구나.
추석에 그 두 개가 비교를 주에서 추석에도 잘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오는 이제 분석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이론을 열거합니다. 투사적 동일시, 분열, 좌절에 대한 내성의 부족, 시기심, 탐욕, 부분 대상, 원시적인 생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 있어야 할 자리의 대상이 이제 부재한 상태죠. 이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론, 그리고 원시적인 기능의 폭력성에 관한 이제 이론이다. 그런데 비오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오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는 이제 버리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근데 이 이론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론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래. 이게 어떤 선입견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터득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이거 자체는 뭔가 우리가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이해를 하려면 사물을. 그래 아까 미티컬한 어떤 탄형이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겠죠. 이걸 자체로 하나의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용어 자체가 선입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이론은 이미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이드 이론은 이미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아니죠.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자발적인 몽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론을 확실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여기서 왜 선입견을 설명하면서 이론들을 설명하겠어요? 이 선입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여기서 이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신화적 판형이라는 얘기죠. 프리컨셉션은 saturation of the observer container function. 여기서는 관찰자, 담는 자의 기능이 이미 saturation 돼 있다는,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 이미 그건 달리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상태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컨셉션이죠. or the constituents of the body of preformed knowledge that the analyst must know.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형성된 지식들의 모음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론적인 형틀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무의식 속에서 이게 매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을 그 쓸모가 없어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적인 작업이 아니고 이미 무의식에 우리에게 이미 체화되어 있는, 제가 조금 오버하자면 여러분 안에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띠어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수님 10시 반인데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몇 시에 끝나죠? 끝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이미 발제자가 우리 토론을 잘 이끌어서 이 전체 내용을 이미 토론을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기법은 앞에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로슈타인은 이제 이 비원을 차후기 클라인 학파로서 이제 비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고 그 뒷부 마지막 그 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비원의 이론이 오기법을 이제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대신에 이제 최초의 동인으로 사용을 했다. 이제 비원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티어리를 어떤 면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고
이모션, 엠베서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모션으로 정서를 중심으로 정신분석 기법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의 뭐 비원의 이론 중에 뭐 확장시킨 거, 담는 거, 담기는 것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원의 양안적 사고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고 거기에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개념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이 바뀔 수 있는 이제 상호 관련성 있는 점에서 양원적 사고 개념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각관계를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라기보다 이제 O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P 자리와 D 자리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O와의 상호관계적에 있다. P 자리, D 자리, O 이렇게 삼각관계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이게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한테 오는 연상은 전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좀 공부를 했는데 네.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네. 내담자 두 사람 양자 간의 관계에서 상담이 일어나는데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는 삼자 관계로 이해를 해요. 살아계신 하느님이 진정한 스피리추얼 디렉터고, 여기서 우리가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담자가 있죠. 그러니까 디렉티가 있죠.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받는 분과 살아계신 하느님 간의 스피리추얼 디렉션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피리추얼 디렉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삼자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리고 이제 옥된도 예. 분석적 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널리틱 서드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면 지금 같은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라는 여기서도 비혼 얘기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오를 통해서 삼자 관계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모든 이론들을 이제 이렇게 구성한다고 여기에서 양안적인 시각이나 오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PS 포지션, P자리, 예, 예, PS 포지션과 Ps하고 D자리. D 포지션, 예. 이거 자체도 O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O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O를 신성이라고 번역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아까 제가 스피리추얼 디렉션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 관념과 여기에 요즘 관계적 이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서로 참고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오늘 아주 사실은 기법에 대한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기원을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을 오늘 논의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발제하는데 애써주신 수연님 말씀 치우진 소리요. 예, 최후 진술하시고 여러분들 의견 잠깐 나누죠. 신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클래리파이 된 것 같았어요.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 예.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예, 예, 예. 그래 우리가 말에 너무 현혹돼서 사실은 그 두려워요. 그렇게 가져가기가 잘못. 그러니까 비혼을 읽으면서 우리가 저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로 이분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른 분은 달리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잘못 미스리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내 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것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쉐어한 거죠. 또 다른 선생님들 오늘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가지셨는지 좀 나누시죠. 지난주보다 머리가 덜 아픈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보면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흑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빗줄기가 조금 보이는 거죠. 숨이 좀 트인다 그럴까? 영상하고 관련된 거니까. 저는 여기 그 흑암의 빗줄기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오와 피부석자의 오,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면 그렇거죠. 내담자의 오와 상담자의 오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더듬어서 찾아가는 그것이 이렇게 자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손에는 감각과 신화와 한 손에는 열정과 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두 날개를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내담자의 오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좋은 연상을 오늘 어떤 면은 그 연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남쌤이 예. 어소시에이션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다른 연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었던 게 우리 남선생님이 그런 연상을 시어했기 때문에 또 다른 연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권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오늘 시아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방금 그 남자 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저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고, 저도 신님께서 이 비혼의 그 기법, 감각과 신화와 열정, 그리고 아까 남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주의, 이것을 가지고 그 내담자가 정말 이렇게 꿈꿀 수 없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분석가가 치료사가 비추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내담자의 그 오를 만나주는, 그래서 이 베타 요소를 분석가가 그 알파 요소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를 그 치료사 스스로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내담자가 그런 기능을 익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그 정관념하고 선입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업 끝난 날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프리 컨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픈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선입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좀 타파해야 되지 않을까. 선입견에 대한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버려야 될 어떤 선입견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진다면 비혼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혼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철저한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으로 선입견으로 취급해버릴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적인 툴들을 의식적인 작업에서 내려놓고 있으라는 얘기죠.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발현할 거라는,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내 무의식에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깊은 개념들인데 우리가 이걸 무시해버릴 가능성이 있고, 내가 공부 안 해도 임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비혼이 다 있는 것마저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 라고 홀로 똑똑한 분석가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